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만하고 멍청한 상간녀를 큰 코 다치게 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어요. 1년 중 며느리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는 그날이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다른 의미로 살벌했죠. 기름 냄새 진동하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음식보다 훨씬 복잡한 셈법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동그랑땡을 뒤집으며 거실을 흘끔 봤어요. 시어머니, 아니 저 여사님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며느리가 셋이나 되는데 정작 주방에 있는 건 저 하나뿐이었어요. 둘째야, 전이 좀 타는 냄새 안 나니? 에휴, 기름 아끼지 말고 팍팍 둘러라. 우리 장소 먹을 건데 신경 좀 써야지. 소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훈수는 국가대표급이라니까요. 저는 가스불을 조금 줄이며 대꾸했죠. 어머니, 지금 식용유 값이 지난달보다 30% 올랐어요. 아범이 생활비라고 준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제 카드로 긁었는데 기름 팍팍 쓰라시면 어머니가 식용유 한 박스 사오실래요?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딱딱하게 하니? 넌 내가 참 정이 없어. 마제는 언제 온다니? 막내는 또 왜 안 보이고? 형님은 어제 당직 서고 오시느라 늦는다고 연락 왔고 동서는 애들 감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늙으니까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보여야지. 그나저나 너희 남편은 어제 몇 시에 들어왔니?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보약이라도 한 제 해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보약이라. 참나. 헛웃음이 나올 뻔했죠. 남편 얼굴이 반쪽이 된 건 과로 때문이 아니라 지가 저지른 데 때문에 제 눈치를 보느라 피가 말라서 그런 건데 말이죠. 저는 부침개를 접시에 담으며 짐짓 모르는 척 대답했어요. 보약 지어 먹일 돈 있으면 빚부터 갚으라고 하세요. 어머니 아들 지난달에도 카드값 못 메워서 저한테 손 벌린 거 아시잖아요. 에휴, 명절 아침부터 돈 타령은. 알았다, 알았어. 여사님은 불리하다 싶으니 입을 다물고 TV 볼륨을 높이더군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아주버님이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담배를 태우고 오셨는지 찬바람과 함께 니코틴 냄새가 훅 끼쳐왔죠. 아주버님은 주방에 있는 저를 보더니 쭈뼛거리며 다가오셨어요. 죄수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혼자서 이걸 다 집사람이 빨리 와서 도와야 하는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주버님. 형님 바쁘신 거 뻔히 아는데요, 뭐. 그보다 손 씻고 오셔서 간 좀 봐주세요. 아주버님은 제가 건넨 젓가락을 받아들면서도 제 눈치를 살피느라 바쁘셨어요. 이 집안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이 모양인지. 아주버님은 동그랑땡 하나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슬쩍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저기, 재수씨,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요. 사업자금 융통하는 거 혹시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이번 건만 성사되면 제가 이자 쳐서 바로 갚을 수 있거든요. 명절 아침부터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참 정성스럽기도 하시네요. 저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아주버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주버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아버님 명의로 된 그 공장 부지 이미 담보대출 한도 꽉 찬 거요. 거기서 더 끌어다 쓰시면 이 집안 전체가 길바닥에 나앉아요. 아니, 저는 재수씨가 워낙 재테크도 잘하시고 수완이 좋으시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없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제 남편이 사고 친 것만 수습하는데도 저 지금 벅차요. 형님한테 말씀은 하셨어요?
형님 아시면 난리 나실 텐데요. 제 말에 아주버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형님은 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아주버님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치셨어요. 아닙니다. 집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도망치듯 안방으로 사라지는 아주버님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시아버지는 사업병, 아주버님은 투자병. 제 남편은 여자 문제. 아주 가지가지하는 집안이었죠. 잠시 후 안방에서 자다 깬 남편이 부수수한 얼굴로 나왔어요. 눈밑이 퀭한 게 며칠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지요. 저를 보자마자 움찔하더니 시선을 피하더군요. 일어났어? 나 물 좀 줘. 저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식탁 위에 쾅 소리나게 올려뒀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어깨를 들썩였죠. 손 없어? 네가 따라 마셔. 그리고 너 오늘 처신 잘해라. 알았어. 왜 아침부터 성질이야. 근데 아버지 아직 안 일어나셨어? 일어나셨어. 서재에 계셔. 가서 인사나 드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컵에 물을 따르다 손을 떨어서 식탁에 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한심하게 짝이 없었죠. 닦을 생각도 못하고 허둥대길래 제가 행주를 던져줬어요. 닦아?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아주 급하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의 방문이었어요.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아직 친척들이 오기엔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누구니? 택배 올 거 없는데. 민혁아, 네가 좀 나가봐라. 남편은 엉거주춤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어요. 누구야? 왜 문을 안 열어줘? 아니, 그게 저기...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직감이 왔죠. 올 것이 왔구나.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그를 밀쳐냈죠. 비켜. 손님을 세워두면 쓰나? 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제 예상을 뛰어넘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화려한 색동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자. 좋기 8개월은 되어 보이는 남산만한 배를 감싸주고 양손에는 한우 선물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든 여자. 바로 세라였어요. 제 남편의 상간녀이자 이 집안을 뒤집어 놓으러 온 불청객. 어머, 언니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생글생글 웃는 아짝이라니. 저는 문틀을 잡고 비스듬히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것도 극고를 하고? 어디긴요. 우리 콩콩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죠. 오빠가 하던 인사를 안 시켜줘서 제가 직접 왔어요. 명절이잖아요.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오셨어요. 현관에 서 있는 만삭의 여자를 본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이게 누구냐? 웬 손님이... 어머, 배가... 세라는 시부모님이 보이자마자 신발을 벗고 거실로 밀고 들어왔어요. 저를 어깨로 툭 치고 지나가는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밀릴 뻔했죠. 거실 한복판에 짐을 내려놓은 그녀는 힘들게 숨을 몰아쉬며 시부모님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릴 자세를 취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세라라고 해요. 늦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누구냐? 민혁이 너? 아는 사람이냐?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은 거실 구석에 찌그러져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죠. 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을 올린 뒤 무릎을 꿇고 앉아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폭탄을 터뜨렸어요.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여기 뱃속에 있는 아이 민혁 오빠 아이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대 끊길까봐 제가 귀한 손주 가졌어요. 칭찬해주세요.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들고 있던 귤을 떨어뜨렸죠. 저는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꽂혔어요. 민혁이 너 이게 사실이냐? 저 여자가 하는 말이 진짜야? 엄마, 그게 저기... 남편이 우물쭈물하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이에요, 어머니. 저 여자 남편이랑 1년 넘게 만났고 지금 임신 8개월이에요. 제가 정리하라고 기회 줬는데 결국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야, 이 미친놈아. 마누라 두고 밖에서 애를 만들어?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시작되려던 찰나 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오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소식도 없잖아요. 이 집안 대를 이을 손자인데 축복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세라가 제 쪽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날렸어요. 너는 애도 못 낳잖아라는 조롱이 담긴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선물 세트를 발로 툭 찼어요. 야, 박세라. 착각하지 마.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아니 진짜 내 남편 애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축복? 꿈깨. 그리고 대를 인내 만에 하는데 이 집안에 물려받을 게 빚 말고 뭐가 있다고 대를 이어? 뭐라고요? 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오빠가 그러던데 아버님이 물려주실 땅이랑 건물이 얼만데. 저 돈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사랑 보고 온 거지. 사랑? 그래, 그 대단한 사랑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때였어요.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평소 엄격하고 가부장적이기로 소문난 분이라 시아버지가 움직이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시아버지는 남편을 한번 쏘아보더니 뚜벅뚜벅 걸어와 세라의 손목을 낚아채셨어요. 일어나라. 아버님? 긴 말 필요 없다. 내 손주를 가졌다고 했지? 일단 확인 좀 해보자. 따라와라. 시아버지는 거칠게 세라를 일으켜 세우더니 안방 쪽으로 끌고 가셨어요. 세라는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오빠, 이거 나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저 임산부예요. 시끄럽다. 잔말 말고 들어와. 쾅. 시아버지가 세라를 안방에 밀어넣고 문을 굳게 닫으셨어요. 그리고 철컥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죠. 거실에 남은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닫힌 문만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고 아주버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죠. 영감! 영감! 뭐 하는 거예요? 애 떨어지면 어쩌려고? 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세라야.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문 앞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시아버지가 폭력을 쓸 뿐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거든요.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세라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단순히 놀란 소리가 아니었어요.
공포와 절망에 가득 찬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었죠. 세라야, 아버지, 안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비명소리만 계속될 뿐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세라의 애원 섞인 울음소리가 거실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고 아주버님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입만 번긋거렸죠. 저는 빈 물컵을 손에 쥔 채 닫힌 방문을 응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니까? 설날 아침, 평화롭던 시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닫힌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과연 시아버지는 그 안에서 임산부인 세라에게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난장판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비명이 뚝 끊겼어요. 마치 누군가 전원을 끈 것처럼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죠.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까지 모두 숨을 죽인 채 안방문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남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미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였죠.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나온 건 시아버지였어요. 옷매무새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무뚝뚝했죠. 손에는 낡은 서류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걸 식탁 위에 툭 던지셨어요. 데리고 나가라. 아버지, 세라는요? 남편이 허둥지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곧이어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세라의 모습은 가관이었죠. 들어갈 때의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거의 매달려 나오더군요. 세라야, 왜 그래? 아버지한테 맞았어? 어디 다친 거야? 세라는 남편의 물음에도 대답을 못하고 입만 번긋거렸어요.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기다시피 다가와 세라의 몸을 이리저리 훑어봤어요. 영감, 애한테 손댄 거예요? 세상에, 임신한 애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시끄럽다. 손가락 하나 안 됐어. 그냥 현실을 좀 알려줬을 뿐이다. 시아버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물을 한 컵 들이키시더니 저를 힐끔 보셨어요. 둘째야, 너도 와서 앉아라. 저 물건도 안 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끝자리에 앉았어요. 세라는 의자에 앉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뒤로 뺐죠. 마치 폭탄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아버지,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을 좀 해주세요. 네가 데려온 저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고 싶다지 않냐? 대를 이을 귀한 손주까지 가졌다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냐? 그래서 받아주겠다고 했다. 네? 정말요?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정말 단순한 인간이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눈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세라의 표정은 정반대였어요. 오빠,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 집안은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게 가풍이다. 혜택을 누리려면 의무도 져야지. 지금 내 사업 자금이 좀 막혀서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잘 됐다 싶더구나. 시아버지가 턱짓으로 서류 봉투를 가리켰어요. 네 앞으로 연대 보증 좀 서라. 어차피 내 아들이 내 재산 물려받을 거 아니냐.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도장만 찍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며느리로 인정하마. 보증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사업 잘 돌아가잖아요.
남편이 멍청한 소리를 하자 시아버지가 혀를 찼어요. 멍청한 놈. 겉만 번지를 하면 다인 줄 아냐? 이 상황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모든 건 3개월 전 제가 우연히 발견한 우편물 하나에서 시작됐거든요. 시간을 잠시 3개월 전으로 돌려볼게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우편함에 꽂힌 수많은 고지서들 사이에 붉은 글씨가 찍힌 독촉장이 섞여 있었죠. 수신인은 시아버지였지만 주소지가 우리 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예고 통지서. 저는 그 길로 흥신소를 찾거나 남편을 추궁하는 대신 조용히 법원 경매 사이트와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시댁이 자랑하던 그 으리으리한 2층 단독주택은 이미 제3금융권까지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어 껍데기뿐이었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은 1년 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더 기막힌 건 제 남편이었죠. 남편 명의로 된 카드 대출 내역이 줄줄이 엮여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급전을 막으려고 아들 명의까지 끌어다 쓴 거였어요. 남편은 효자 노릇한답시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아버지 구멍을 메워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잠든 사이 핸드폰을 봤어요. 거기서 세라라는 이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봤죠. 오빠, 우리 콩콩이 빨리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아버님 재산이면 우리 세 식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제주도에도 땅이 있고 지금 사는 집만 해도 30억이 넘는데 조금만 참아. 타이밍 봐서 다 말할게. 남편의 답장을 보고 저는 배신감보다 헛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재벌 3세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니. 그때 결심했죠. 당장 이혼 서류를 던지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라고요. 이 빚더미에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고 저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타이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오늘 같은 날을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세라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버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오빠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집에 돈 많다고. 돈은 많지. 갚을 돈이. 지금 당장 급한 게 10억인데 네가 해온다는 그 아파트 팔고 친정 도움 좀 받으면 이자는 막을 수 있겠더구나. 왜? 내 아들 사랑한다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10억이요? 미쳤어. 이거 사기 결혼 아니에요? 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세라의 팔을 잡았지만 세라는 남편을 거칠게 뿌리쳤죠. 이거 놔. 오빠, 미쳤어? 나보고 빚보증을 서라고? 자기네 집 부자라며 건물주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 건물은 진짜 있어. 아버지가 잠깐 자금이 꼬이신 거지. 곧 풀릴 거야. 그렇지, 아버지? 남편이 애원하듯 시아버지를 쳐다봤지만 시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물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건물이야 있지. 은행이 주인이라 문제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 형님이 들어왔어요. 양손에 선물 세트를 들고 화려한 코트 차림으로 등장했죠.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감지한 형님이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현관에 웬 여자 신발이? 어머, 넌 누구니? 배는 또 왜 불러? 형님의 등장에 세라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울음을 터뜨리며 형님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형님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미간을 찌푸렸죠. 언니가 말 좀 해주세요. 이 집안 원래 이래요? 사람 불러다 놓고 빚보증 서라니 이게 말이 돼요? 뭐? 빚보증? 야, 민혁아, 너 설명 좀 해봐.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리고 얘 누구야? 누나, 그게
내 여자친구인데 임신을. 뭐? 형님이 들고 있던 선물 세트를 바닥에 느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났죠. 형님은 씩씩거리며 남편의 등짝을 후려갈겼어요. 미친놈아, 옳게 놔두고 밖에서 애를 싸질러? 네가 제정신이야? 아버지 사업망에서 집안 꼴 돌아가는 거 뻔히 알면서 첩질할 돈은 있었냐? 형님의 입에서 망했다는 단어가 나오자 세라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확인 사살을 당한 셈이죠. 세라는 배를 감싸쥐고 뒷걸음질 치며 현관 쪽으로 도망갈 태세를 취했어요. 나 갈래요. 이런 게 어디 있어. 내 인생 망칠 일 있어? 오빠, 다신 연락하지 마. 세라야, 기다려봐. 오해라니까. 남편이 세라를 잡으려 했지만 세라는 이미 신발을 구겨 신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남편이 쫓아가려 하자 시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죠. 놔둬라. 썩을 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덤비는 년. 내가 미리 걸러준 걸 고맙게 생각해.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현관문에 주저앉았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시어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우시고, 형님은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고, 아주버님은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 난장판 속에서 저는 조용히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묵묵히 바닥을 쓸었죠. 옳게, 지금 청소가 문제야? 제가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왔다잖아. 옳게는 화도 안 나? 형님이 답답하다는 듯 저에게 소리쳤어요. 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화요? 낼 힘도 없네요, 형님. 그리고 저 여자 어차피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아버님이 보여주신 게 뭔지 짐작이 가니까요. 너는 알고 있었니? 네 시아버지 사업 어려운 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죠. 아버님 공장 부도 위기인 거.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 담보 대출이자 3달째 밀려서 경매 넘어오기 직전인 것도요. 제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어요. 남편조차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뭐? 알고 있었다고?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 네가 해결할 능력은 있고? 저는 싸늘하게 남편을 쏘아붙인 뒤 시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어요. 시아버지는 담배를 끄며 저를 뚫어져라 보고 계셨죠. 아버님, 아까 그 여자한테 보여주신 서류 가압류 통지서랑 채무 내역서 맞죠? 잘하셨어요. 덕분에 제가 손 안 대고 코 풀었네요. 근데 아버님, 하나 빠뜨리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빚 아버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 아버님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보여주셨어야죠. 그래야 저 여자가 2번 다시 얼씬도 안 하죠.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눈치였죠. 그리고 하나 더. 지난주에 은행에서 최종 경매 통보 온 거 제가 막았어요.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뭐? 네가 막아?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제 적금 깨고 친정에서 좀 융통했어요. 2억. 일단 급한 이자랑 원금 일부 상환해서 경매는 취하시켰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경악에서 경외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무능력한 아들과 빚쟁이 시아버지 대신 며느리가 이 집안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하지만 저는 구세주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이건 투자였으니까요. 여보, 진짜야? 당신이 갚아줬어? 와, 진짜 고마워. 내가 나중에 꼭.
남편이 감동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착각하지 마. 공짜 아니니까. 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어요. 시아버지가 세라에게 던졌던 그 낡은 봉투 옆에 빳빳하고 새하얀 제 봉투가 나란히 놓였죠.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 공짜 점심은 없는 거 아시죠? 제가 갚은 2억, 그리고 앞으로 이 집안 생활비랑 이자 감당하려면 제 조건도 들어주셔야겠어요. 옳게, 조건이라니? 가족끼리 그게 무슨...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해야죠. 형님. 형님도 시댁 가서 돈 10만 원 쓰는 거 벌벌 떠시잖아요. 저는 2억을 썼어요.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시아버지 앞으로 밀었어요. 이 집 명의 저한테 넘기세요. 가등기 말고 소유권 이전으로요. 어차피 빚 때문에 경매 넘어가면 다 날릴 거잖아요. 제가 인수해서 빚 갚고 관리할게요. 싫으시면 당장 다음 달부터 경매 절차 다시 시작될 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을 일궈온, 사실은 빚으로 쌓아올린 집을 며느리에게 넘겨야 한다는 굴욕감과 당장의 파산을 막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야,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버지한테 집을 내놓으라니. 넌 빠져. 상간녀한테 애까지 만들어 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너도 선택해. 이혼당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소송 당할래? 아니면 입 다물고 내 말 들을래?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볼펜을 내밀었어요. 결정하세요, 아버님. 지금 이 자리에서 도장 찍으시면 아범이 저지른 불륜도 눈감아드리고 이 집안 부채도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하지만 거절하시면 저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손 떼고 나갑니다. 물론 제가 막은 2억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바로 들어갈 거고요. 설날 아침, 차례상도 못 차린 식탁 위에서 진짜 제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조상님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자존심과 남편의 길을 꺾어버리는 제사였죠.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어드셨어요. 그 순간 저는 웃지 않았어요. 이건 승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전 무능력하고 대책 없는 인간들을 평생 제 발 아래 두기 위한 아주 긴 사육의 시작이요.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세라가 다시 왔나 싶어 모두가 긴장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낯선 양복쟁이 남자였어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강민혁 씨 댁 맞습니까? 전데요? 누구세요? 아, 저는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박세라 씨 대리인입니다. 세라요? 방금 나갔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라 씨가 강민혁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친자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셔서 소장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이건 형사고소장입니다. 강민혁 씨가 박세라 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5천만 원을 빌려가셨더군요. 사기죄로 고소 접수되었습니다. 뭐? 사기? 야, 그건 빌린 게 아니라...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어요. 세라는 멍청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빚더미인 걸 알자마자 뒤에서 바로 플랜 B를 가동한 거죠. 남편은 빚쟁이에 이어 사기꾼 전과자까지 될 위기에 처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어요. 네가 해결해 줄 거지? 라는 애원 가득한 눈빛들.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어요. 어머, 일이 더 복잡해졌네요. 아버님, 도장 빨리 찍으셔야겠어요. 변호사 선임비까지 필요하시게 생겼는데? 제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지옥문이 열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에요. 저에겐 완벽한 꽃길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저들을 제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목줄이 생긴 셈이니까요. 거실 공기는 무거웠어요.
현관에는 상간녀의 변호사가 서 있고 식탁 위에는 집문서와 이혼 서류, 그리고 볼펜이 놓여 있었죠. 시아버지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떨고 계셨어요. 남편은 사길자라는 말에 넋이 나가 있었고요. 강민혁 씨? 대답 안 하십니까? 고소장 수령 거부하시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죠. 저는 아주 침착하게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이 집안 대소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장은 제가 받죠. 그리고 박세라 씨에게 전화해서요. 합의는 없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무고죄랑 공갈 협박으로 맞고서 들어갈 거니까 준비 단단히 하라고요. 네? 무고죄라니요? 임신한 사람을 두고? 그 임신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게 누구 애인지는 법정에서 유전자 검사로 가려보면 알겠죠? 박세라 씨가 사기 결혼 빙자에서 돈 뜯어내려 했던 정황 증거 저희도 확보 중이거든요. 가시죠. 더 볼 일 없으니까. 제 기세에 눌린 변호사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고소장만 남겨두고 황급히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야, 너 진짜 증거 있어? 세라가 꽃뱀이라는 증거? 시끄러워. 넌 입 다물고 있어? 저는 시아버지를 향해 볼펜을 다시 밀었어요. 자, 아버님.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마저 결정하시죠. 아범 깜빵 보내고 집 경매 넘기실래요? 아니면 저한테 넘기시고 노후라도 보장받으실래요? 3초 드립니다. 3, 2, 알았다. 알았어. 찍으면 될 거 아니냐. 시아버지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진명이 이전 서류에 도장을 꾹 누르셨어요. 쾅! 그 소리가 마치 이 집안의 권력이 이동하는 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확인했어요. 인감증명서까지 완벽했죠. 감사합니다. 등기 이전은 연휴 끝나자마자 법무사 통해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집 명의는 제 거니까 룰을 좀 바꿔야겠네요. 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죠. 어머님, 아니 여사님. 이제 이 집주인은 저예요. 여사님은 얹혀 사는 식구고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뭐? 내가 시어미인데 나보고 집안일을 하라고? 싫으시면 나가시면 돼요. 갈 데 없으시죠? 보증금도 없으시잖아요. 아범 빚 갚느라. 이 독한 년? 독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거죠. 저는 밖에서 돈 벌어와서 빚 갚고 생활비 내잖아요. 여사님은 집에서 노시니까 밥값은 하셔야죠. 오늘 저녁부터 식사 준비는 여사님이 하세요. 메뉴는 갈비찜으로요.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경제권이 없는 가장의 말로였죠. 설날 저녁. 밥상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궁시렁거리면서도 주방에서 그릇을 달그락거렸고 시아버지는 거실 구석에서 뉴스만 보고 계셨죠. 저는 소파 정중앙에 앉아 태블릿 PC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슬며시 제 옆으로 와서 앉더군요. 여보, 아까 변호사한테 한 말 진짜야? 세라 그 여자 진짜 꽃뱀이야? 나 억울해서 미치겠어. 내가 준 돈이 얼만데 사기죄라니. 넌 억울할 자격 없어. 바람 피운 주제. 근데 하나 묻자. 너 피임 안 했니? 그게 술 먹고 실수로 몇 번. 실수?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저는 태블릿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이었거든요.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설거지 해놔. 깨끗하게 안 하면 용돈 없어? 알았어. 저는 차를 몰고 시내에 있는 한 카페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세라였어요. 아까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풀 메이크업을 한 채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대뜸 본론부터 꺼냈어요. 변호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뭐? 맞고소? 언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나 임산부예요. 여론전 가면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괜히 힘 빼지 말고 합의금 줘요. 1억. 그럼 깔끔하게 물러나 줄게. 1억? 생각보다 싸네. 네 뱃속에 있는 그 대단한 장손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비꼬지 마요. 오빠가 사기친 돈 5천에 위자료 양육비까지 합치면 1억도 싼 거야. 안 주면 나 내일 당장 오빠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할 거야. 상간녀 만들어서 버린 파렴치한이라고. 협박 솜씨가 제법이었어요. 보통 여자였다면 여기서 겁먹고 돈을 줬겠죠. 하지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시위해. 말리지 않을게. 어차피 그 인간 회사에서도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 타격도 없을걸. 근데 세라 씨, 시위하러 가기 전에 이거부터 보고 가. 이게 뭔데요? 또 뭐 각서 같은 거야? 안 통한다니까? 세라는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병원 진단서 한 장이 들어있었죠.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세라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무정자증? 이게 뭐예요? 2년 전 우리가 아이 가지려고 난임 검사 받았을 때 나온 결과야. 내 남편 강민혁 정자 활동성 0%에 기형정자 99%. 자연 임신 확률? 사실상 로또 1등 2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낮아. 의사가 그러더라. 시험관 시술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세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넌 자연 임신이라며. 술 먹고 실수로 생겼다며. 그럼 그 뱃속에 있는 애는 도대체 누구예요? 로또 맞은 거야? 아니면 다른 놈씨야? 이거 조작이죠. 나 겁주려고 만든 가짜죠? 조작인지 아닌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아, 혹시 몰라서 내가 그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도 해놨어.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명령 떨어지면 어차피 다 뽀록 날 텐데 굳이 내가 위조를 왜 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자, 이제 상황 파악 좀 되니? 너 내 남편한테 임신했다고 속이고 돈 뜯어내려 한 거 이거 특수 사기미수야. 거기다 뱃속 애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남편 애라고 우겼으니 친자 확인 소송 들어가면 넌 바로 패소고. 세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입술을 달달 떠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선택해. 지금 당장 고소 취하하고 내 남편한테 빌려갔다는 돈 그거 네가 쓴 거 다 아니까 토해내고 꺼질래. 아니면 끝까지 가서 너 다른 남자랑 놀아난 것까지 만천하에 까발려줄까? 너 SNS 보니까 팔로워 좀 있던데. 거기다 이 진단서랑 네가 보낸 협박 문자 다 올려주면 반응 참 뜨겁겠다. 그치? 아니 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세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돈은 제가 다 썼어요. 명품 사고 호캉스 가느라. 근데 고소는 취할게요. 각서도 쓸게요. 제발 SNS에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돈은 갚아야지. 차용증 써. 공증까지 받을 거니까 신분증 꺼내. 저는 준비해간 차용증과 공증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세라는 울면서 손을 덜덜 떨며 지장을 찍었죠.
모든 게 마무리되자 저는 짐을 챙겨 일어났어요.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그리고 내 남편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알짱거리면 그땐 진짜 콩밥 먹일 줄 알아?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폭탄을 터뜨릴 차례였죠.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묘했어요.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들어오자 시아버지가 눈치를 보며 물으셨어요. 왔냐? 그 여자는 만났고? 네, 만났어요. 잘 해결했습니다. 고소 취하하기로 했고 빌려간 돈도 갚기로 했어요. 정말이야?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남편이 환호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어요. 좋아하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식탁 중앙에 아까 세라에게 보여줬던 그 진단서를 툭 던졌어요. 다들 이거 한번 보세요. 가족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돌려봤어요. 내용을 확인한 아주버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고 시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죠. 무정자증? 이게 무슨 소리냐? 민혁이 네가? 그게 무슨... 나는 몰랐는데? 몰랐겠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2년 전에 난임 검사 받았을 때 문제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였어. 네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덮어준 거야. 남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럼 아까 그 임신한 여자는? 네, 100% 사기죠. 남의 씨앗 뱃속에 넣고 와서 이 집안 재산 탐낸 거예요. 뭐 탐낼 재산도 없지만요. 시아버지는 허탈한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셨어요. 내가 고작 저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내 집을 넘겼단 말이냐? 시아버지는 배신감과 허망함에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그 다음이었죠. 아버님, 억울해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그 손주 진짜였어도 아버님 손주 아니었을 테니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민혁이 무정자증인 거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걸렸던 볼거리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주버님도 어릴 때 볼거리 앓으셨잖아요. 나도? 네, 혹시나 해서 제가 저번에 아주버님 건강검진표 몰래 봤는데 아주버님도 수치가 간당간당 하시던데요? 이 집안 대 끊긴 건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요. 거실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평생을 목매던 대의 계승이라는 명분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밥그릇 뚜껑을 열었어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 밥이나 드세요. 밥 먹고 힘내서 돈 버셔야죠. 저한테 갚을 돈이 산더미잖아요. 너는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니? 그럼요. 저는 잃을 게 없는데요. 집도 생겼고 남편 약점도 쥐었고 덤으로 시댁 식구들 버르장머리 고칠 명분도 생겼고요. 저는 김치를 쭉 찢어 밥 위에 얹으며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민혁아, 넌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정관수술 마저 하고 와. 어차피 기능도 못하는 거 혹시나 0.1%의 확률로 또 사고 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묶어버리자. 알았지? 알았어.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쳐박았어요. 시아버지는 밥상 앞에서 한숨만 푹푹 쉬셨고 시어머니는 눈물 젖은 밥을 드셔야 했죠. 이제 이 집안의 권력 서열은 완벽하게 재편되었어요. 1위, 집주인이자 채권자인 저 지원. 그리고 나머지 채무자이자 얹혀 사는 식구들. 설날의 그 난리통이 지나고 딱 한 달이 지났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권리증이 도착한 날이었죠. 저는 식탁 위에 묵직한 서류 봉투를 올려두고 가족들을 소집했어요. 시아버지,
아니, 이제는 동거인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님과 여사님, 그리고 퇴근해서 눈이 퀭한 남편까지. 다들 모이셨네요. 이거 보시죠. 제가 봉투에서 꺼낸 건 제 명의로 바뀐 등기권리증과 또 다른 서류 뭉치였어요. 그게 다 됐냐? 네. 오늘부로 이 집 명의는 완벽하게 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 및 생활수칙 계약서예요. 계약서?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를 쓰니? 야박하게. 여사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여사님 아들이랑 남편이 저지른 죄 때문에 제가 2억을 썼고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8억이에요. 이 집 제 명이지만 사실상 은행 거예요. 제가 이자 못 내면 다 같이 길바닥 나앉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짜 거주는 없어요. 저는 볼펜을 나눠주며 계약서 내용을 읊어드렸어요. 제1조. 아버님과 여사님은 보증금 없는 월세 세입자로 간주합니다. 월세는 1인당 50만 원. 하지만 현재 소득이 없으시니 가사노동으로 대체합니다. 가사노동? 내가 이 나이에? 여사님, 밖에서 팥줄부 쓰면 하루 4시간에 월 120만 원이에요. 여사님은 숙식 제공받으시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하셔야 월세 퉁칠 수 있어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전담입니다. 나 못한다. 내가 며느리 셋이나 두고 부엌대기 노릇을 해야 하니? 못하시면 나가셔야죠. 아, 나가실 때 아범 빚보증 선거 그거 여사님 앞으로 돌려드릴까요? 그럼 그거 갚으시면서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세요. 시모의 입이 쏙 들어갔어요. 빚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약속이나 한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든요. 제2조. 아버님은 관리인입니다. 마당관리, 분리수거, 그리고 공공근로 신청하셔서 월 50만 원이라도 벌어오세요. 담뱃값은 그걸로 해결하시고요. 집을 관리하라는 거냐? 네, 집주인이 저니까 관리인은 아버님이시죠. 아, 그리고 아버님, 방금 담배 피우셨죠? 베란다에서 피우지 마세요. 집값 떨어져요. 1층 주차장 구석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세요. 적발 시 벌금 5만 원입니다.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담뱃갑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평생을 호령하던 가장의 권위는 등기권리증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됐죠. 가장 처참한 건 남편이었어요. 회사에서 잘릴 위기였던 걸 제가 겨우 막아줬거든요. 물론 공짜는 아니었죠. 미녀가, 너 폰 줘봐. 왜? 위치 추적 앱 깔아야지. 그리고 너 월급 통장 비번 바꿨더라? 다시 내 걸로 설정해. 너한테 들어가는 돈은 하루 용돈 1만 원이란 교통비가 끝이야. 야, 1만 원은 너무하잖아. 밥값도 안 돼. 회사 식당에서 먹어. 그리고 너 저녁에 대리운전 뛰는 거 잊지 않았지? 남편은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뛰게 됐어요. 제가 짠 플랜에 따르면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10년 동안 갚으면 원금의 절반 정도는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어제도 새벽 2시에 들어갔어. 대리비 받은 거 3만 원인데 그거라도 내가 쓰면 안 될까? 안 돼. 그 돈 모아서 네가 세라한테 사기당한 5천만 원 메워야지. 아, 맞다. 세라가 보내온 내용 증명 봤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걔가 쓴 돈 명품백이랑 호캉스 비용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가져간 건 갚겠대. 매달 30만 원씩. 10년 걸리겠네. 근데 너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온 건 방어해야 하니까 변호사비 또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 알았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출근했어요. 그의 뒷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저는 남편이 나간 뒤 거실 CCTV 화면을 켰어요.
여사님이 걸레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단이 났어요. 반찬이 부실하다며 시아버지가 투정을 부리신 게 화근이었죠. 에잉, 밥상 꼬라지하고는. 불떼기밖에 없냐? 고기 반찬 좀 없니? 주는 대로 드세요. 생활비 50만 원으로 이것도 감지덕지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안 가장이야. 어디서 여편네가. 아버님, 제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불렀어요. 가장은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이죠. 아버님 지금 버시는 돈 공공근로 나가서 받아오시는 50만 원이 전부잖아요. 그거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도 내가 이 집안 대를 이은 또 그놈의 대타령. 아버님 잊으셨어요? 아버님 아들들 다 씨 없는 수박인 거. 대는 이미 아버님 때에서 끊겼다니까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팩트니까요. 그리고 아버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제가 이혼 안 하고 이렇게 모시고 살잖아요.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쫓겨나셨어요. 사기 결혼당했다고 소송 걸 수도 있는데 참은 거라고요. 미안하다. 결국 시아버지는 꼬리를 내리고 콩나물 무침을 드셨어요. 이제 이 집안에서 남자라는 권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만 있을 뿐이었죠. 여보, 나 밥 좀 더 줘. 배고파. 밥솥에 있어. 네가 퍼먹어. 손 없어? 남편은 군말 없이 일어나 밥을 펐어요. 예전 같았으면 물 떠와라 시켰으니까니 이제는 눈칫밥 먹는 신세가 된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통쾌해서 밥맛이 꿀맛이었어요. 몇 달 후 쇠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확히는 그녀의 월급이 제 통장에 입금된 알림 문자였죠. 입금 박세라 30만 원. 채무 상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세라는 그 뒤로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요. 소문난 꽃뱀으로 낙인 찍혀서 이 동네 바닥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거든요. 남편 회사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뒀고 매달 갚아야 할 돈 때문에 유흥업소에 나간다는 얘기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돈만 제때 들어오면 되니까요. 여보, 세라 그 여자 어제 나한테 전화 왔었어.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받아줬니? 아니, 바로 끊고 차단했지. 나 이제 여자라면 치가 떨려. 당신밖에 없어. 진짜야. 남편이 제 다리를 주무르며 아부를 떨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죠. 그래, 잘했어. 이번 달 대리비 정산은 했니? 여기 5만 원만 빼고 다 입금했어. 나 담배값. 담배 끊으라고 했지. 정자도 없는 게 무슨 담배야. 건강이라도 챙겨야 빚 갚지. 5만 원 다시 내놔.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를 내놨어요. 저는 그걸 낚아채서 제 지갑에 넣었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이혼 안 하냐고.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꼴도 보기 싫지 않냐고. 네, 맞아요. 꼴도 보기 싫죠. 하지만 이혼하면 제가 손해더라고요. 이혼해서 재산 분할해봤자 빚밖에 없는 집안이라 가지고 나올 것도 없고 남편 월급 압류해봤자 최저 생계비 감안하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이렇게 끼고 살면서 내 눈앞에서 말려 죽이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지금 저는 이 집의 절대 권력자예요. 시어머니는 제 전담 가사도우미가 되었고 시아버지는 정원사이자 경비원이 되었으며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되었고 아주버님네는 제 눈치를 보는 충실한 신하가 되었죠. 게다가 이 집 빚을 갚아나가면서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제 자산은 불어나고 저들의 노동력은 공짜로 착취하고 이보다 완벽한 재테크가 어디 있겠어요? 주말 오후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저기, 둘째야.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냉장고에 재료가 없는데. 여사님, 냉장고 파먹기 하세요. 냉동실에 묵은지 있잖아요. 김치찜 하시고 아버님한테 텃밭에서 상추 좀 뜯어오시라고 하세요. 돈 안 드는 걸로 차리세요. 알았다. 시어머니가 군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곳은 감옥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지옥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왕국이죠. 남편의 절망적인 표정과 그 뒤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는 시부모님의 공포에 질린 눈빛. 정말 완벽한 주말 오후네요. 이 지독한 사육은 아마 그들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저는 뒤끝이 아주 긴 여자거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